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깊은 내공입니다. 홍성남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이신데 예. 이 상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길 건너 있죠. 가톨릭 길 건너. 회관 3층에 있습니다. 네. 예. 명동성당 구내죠. 가톨릭 회관 명동다 아래쪽에 있는 회관 네, 3층. 3층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 찾아가서 상담을 받거나 하는 건가요? 그런 그렇죠. 기능. 예. 네. 뭐 저희 봉사자들이 여러 명 있어서요. 네, 네. 뭐 일반 신자분들은 봉사자들이 하고 네. 저는 주로 사제들 상담을 하고 있죠. 신부님들도 가서 상담을 받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은 상담을 만약 받고 싶다 어떤 문제 때문에 신부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달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불쑥 가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닐 아니요. 것 같은데. 미리 시간을 정해야죠. 네네. 그럼 전화를 하거나 예.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거나 하면 되는 건가요? 상담소는 사무실 전화로 하면은 네네. 그 사무장한테 바로 연결이 되고요. 네. 저한테는 신부들이 보통 이제 문자를 먼저 보내요. 거의 뭐 서울교구 신부보다는 이제 다른 교구 신부님들이 주로. 네. 그건 왜 그렇죠? 저 신부님은 서울교구 신부님인데 아무래도 좀 자주 만나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불편하고 사실 상담이라는 게 영성, 심리 상담이라는 게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교구 신부님보다는 그렇죠. 수도회나 또는 지역 교구 신부님들이 네, 상담은 원래 네. 가족끼리는 상담이 안 되고 아는 사람끼리도 안 돼요. 네. 얽힌 게 많아서. 네. 그래서 상담은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약간의 익명성 같은 게 보장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신부님 저희가 가끔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시는데 예. 신부님 회사 얘기는 별로 안 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든 꼭 교우 아니더라도 예. 교우가 아닌 분들도 얼마든지 상담 받을 수 예. 있고 예. 평신도나 수도 성직자 누구나 상담 받으실 수 있고 예. 다만 뭐 일을 위해서는 좀 예약을 하시거나 미리 예. 말씀을 해주시면 예. 좋다. 그럼 평일에 가면 언제든지 상담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4시 사이에 하거든요. 네네. 근데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는 게 상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오면은 10회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10번. 네. 그게 최소한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자가 이제 늘어나 있고. 그럼 잘못 찾아가면 그냥 공연히 기다리기만 하다 오실 수도 있군요. 뭐 대기하라고 이제 네네. 더 언제 오시라고 네. 말씀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뭐 검색하면 나오겠죠? 네, 바로 나오죠. 네네, 검색해가지고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신부님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대기자가 있을 정도니까 지금 저희 상담소 한 지가 지금 10년 돼가거든요. 네네. 근데 뭐 이렇게 쉰 적이 없어요. 계속 내담자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뭐 신부들도 처음에는 안 오다가 이제 이게 조금씩 입소문이 났는지 이제 찾아오시죠. 이런 권유가 있었겠군요. 김 신부님 그런 고민이 있으면 한번 명동에 갔다 오세요. 뭐 이런. 아니 주로 유튜브를 보고 온다. 유튜브요. 네, 유튜브 강의 듣고 뭐 신부들은 사실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일단은 정신과에 가자니 정신병은 아니고 네. 상담을 받으러 가자니 사제생활에 대한 얘기를 갖다 꺼내는 게 신자가 아닌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고. 네. 다시복음님이 목소리 톤이 좀 이상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있는 걸 하나 뽑아주시겠습니까, 신부님? 어떤 거? 이거요? 네네네. 그걸 뽑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하우링 비슷하게 나와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밖에선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네. 신부님이란 존재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외로운 존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누구든 신부든 아니든. 근데 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돈 못 버는 연예인이라 그러잖아요. 돈 못 버는 연예인.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얻는 게 아니라 저희는 네. 이제 정해진 그 액수를 받고 일을 하는데 공적으로 일을 하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네. 더군다나 자기 속내를 얘기하는 거는 바로 소문이 나니까 아, 그래서 신부들은 주로 이제 동창들하고 만나서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넋두리도 하고 상담도 네, 그렇죠. 하고 일종의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사제생활 하면 할수록 신부들하고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 그럼 생활이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기 신부들이죠. 동창이라는 그렇죠. 게 동기 동창들. 동창하고 이야기하면서 털어내는 그러면서 장점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너무 이게 뭐죠? 끼리끼리 갇힌다 할까? 이런 단점도 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이게 사제생활이라는 게 일반 신자분들이 모르는 그런 저희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 있어서 네네. 그건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신자분들한테 걱정을 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아, 네. 어떤 의미인지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 본당의 신자들의 정신적인 그 기둥으로 있어야 되는데 네.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신자분들한테 안 좋죠. 네. 그러니까 그 한 부대에서 장수가 자기 고민을 부하한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네네. 아버지도 그렇고 집에 보면 뭐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났다 이런 네, 말씀들 맞아요. 많이 하시는데 신부님들도 그런 존재군요. 그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외롭죠. 네. 그 거의 다 신부들은 그냥 외로움을 안고 사는 존재들이고 네네. 신부들보다 더 외로운 게 주교님들이죠. 아, 신부들 중에서도 특히 더 뒷모습을 많이 보여야 되고 앞에 더 서 있는 주교님들 존재니까.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네네. 더 비밀을 지켜야 될 게 더 많으니까 더 외로울 수밖에 없죠. 제가 뭐 아. 그분들의 생활을 다는 모르겠지만 그다음 사제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교님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네. 아 진짜 외롭겠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부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주교가 되고 나니까 친구가 확 줄어들더라고. 부담스러운 거죠. 찾아가기가. 친구들 입장에서도 찾아가기 힘들고 그런 그렇죠. 건가요? 부담스럽죠. 네네. 주교님이 되면은 아무래도 어렵죠. 뭔가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오해받을까 봐 그런가? 어떤 아니 네. 그냥 어려워요. 아, 존재 자체로요? 예. 그래서 말도 함부로 못 하겠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냥 하여간 거리가 멀어져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짜임새 님이 모든 신부님들 너무나 존경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존경. 그런 외로움 존경의 때문에 마음이 존경받을 일은 없고요. 네. 그냥 어차피 저희는 외로운 걸 알고 이 길을 선택을 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어떤 때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존경 대상이 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냥 단지 이제 신부들이 이런 경우 그 신부들이 마당에서 천천히 걸어다니면 신자분들이 오늘 한가하신가 봐요?라고 물어요. 아, 네. 근데 한가한 게 아니라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때 걸어다닌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몸으로 일을 할 때가 한가할 때고 네. 안 움직이고 있으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우분들이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아이고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유튜브 스트리밍 시작할 때 소리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저희는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하고 있어서 그 상황은 잘 몰랐고요. 지금 잘 들린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신부님 상담소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요.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조금 뭐랄까 뭐 복잡하거나 아픈 일이 있으면 더 늘고 뭐 아니면 줄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는 무료 상담소라서 네네. 일단 10회로 끝내요. 네. 그러니까 10회 넘어갈 만한 분들은 유료 상담소로 보내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따라서 뭐 상담소에 내담자가 많아지고 어떨 때 적어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시기별로 아니 거의 연중 비슷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럼 찾아오시는 분들은 하여튼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거죠? 거의 다 관계죠. 관계요. 주로 제일 많은 게 가족 관계. 아, 뭐 남편과의 문제, 뭐 자식들과의 문제, 뭐 대부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오고. 네. 저희는 사실 영성 심리를 이제 주로 상담을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는 분들은 뭐 사제들, 수도자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시는데
거의 일반적인 분들은 가족 관계 때문에 오세요. 요새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보면 예. 정신과 의사인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분이 이 채널 저 채널에 나와가지고 상담도 많이 해주고 예, 그런 예.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죠. 유행하고 예. 있고.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상담계에서는 반반으로 보는데 네네. 일단은 상담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상담이 이렇게 뭐 점을 치듯이 물어보면 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 원래는요? 네, 원래는 그 상담이 이제 10회를 하는 이유가 한 1, 2회 정도는 그냥 들어줘요. 네. 그 사람 얘기를.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거나 번복되는 단어가 있다거나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밖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나머지 회기 동안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통 작업이 아니네요. 굉장히 어렵죠. 네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의 얘기를 계속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들은 얘기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야 돼요. 와, 그러면은 약간 체력 소모도 될 만한 일일 것 그럼요. 같은데요. 체력 소모 네. 크죠. 어. 그래서 거의 1시간 상담하면 끝나면은 한 30분 정도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 있어요. 네. 그냥 앉아 있는 정도가 몸이 회복이 아니라. 돼야 되니까. 네네. 기가 빨리는 뭐 이런 거군요. 기가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하는 그 말 중에 독특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를 잡아내야 되니까. 의미가 뭘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너머엔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하는 실언은 실언이 없다 그랬어요. 네. 실언이 진심이라고. 그냥 나오는 실언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얘기하다가 뭐 음악으로 말하면은 이제 규칙적인 음이 나오다가 갑자기 불규칙 음이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본심이거든요. 그런데 신부님,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는 미리 예약을 하면 최소한 10번의 상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시간으로 10시간인데 네. 텔레비전 방송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방을 내주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 막 울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 그게 아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전문가가 이제 아동들의 심리는 이렇게 아직 그 애들은 그 심리적인 뿌리가 네. 깊지가 않은 상태니까 그런 처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른들의 문제는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상담 프로가 예능에서 나올 때도 있잖아요. 약간 쇼처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저거 진짜 위험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가 아픈 걸 얘기할 때는 그 아픔이라는 증상 그 밑에 뿌리가 있어요. 네. 그게 어린 시절까지 가거든요. 그 뿌리가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됐던 증상들이 이게 치유가 안 된 채로 어른이 돼서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그런 거를 10회를 하는 동안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최근의 일을 물어보다가 가면서 점점 과거를 들어가야 돼요. 과거를 탐색해서 마지막에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았는지 관심 받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학대라는 건 꼭 물리적인 폭력적 학대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네. 그리고 뭐 때리는 것보다 정서적인 학대가 더 말로 힘들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단을 쳐도 이게 애정을 갖고 야단치는 게 있는데 애정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완전히 그냥 뭐 집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처럼 그렇게 네. 학대를 하는 경우에 아이가 유기견처럼 자라요. 버려진 강아지처럼 그렇죠. 자란다. 예. 네. 그런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유기견 냄새가 나요. 냄새라는 건 사람이 보면은 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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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몸에서 향내 같은 게 나요. 근데 네. 사랑을 못 받고 막 방치된 사람들은 몸에서 습한 냄새가 나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몸이 자기 마음을 말하는구나 하는 걸 그래서 느꼈는데. 시민님 말씀하신 게 은유적 표현으로 향기입니까? 아니면 진짜 향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둘 다요? 향기라기보다 네. 어떨 때는 진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를 케어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자존감도 없고 다 떨어지고 관리도 안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의미죠. 내가 나를 네. 관리하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관리를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냐 하는 것이 내가 나를 다루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방치하면은 나도 나를 방치해요. 네. 그래서 생기는 게 우울증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예능처럼 상담을 해주는 건 그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시청자 입장에서 그걸 보고 나도 저랬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완전히 한 조각에 자기를 의지하는 것처럼 되겠네요. 일단은 전문 상담가가 아닌 예능인들이 그거를 하고 있고 네네. 그는 더 위험하고 그는 약을 처방하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 처방하는 아니 것보다 더 위험하고 상담하는 사람은 뭐 전문가라고 나오잖아요. 정신과 의사인가 이분이 나오시고 나와도 그렇게 이례적으로 답해 주는 거는 그거는 진짜 위험하죠. 그거는 일종의 뭐 이제 속성 과정 빨리 답을 구하고 싶은 욕구일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위험하다. 위험하죠. 네. 그 예능 프로에 나오는 분들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짜여진 그 어떤 대본에 의해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네. 일부러 이렇게 짜고 하나?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 그렇죠. 끌어내고 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치부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 영상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두고두고 남아 있을 네. 거고 이거를 알고 나오나?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하는 하는 생각이 들고 상담해 주는 사람들도 저 양반이 상담자의 그 수칙을 어겼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데 최근에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왜 그런 거죠? 사회가 불안해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네. 구경꾼이잖아요. 그렇죠. 시청자야 구경꾼이죠. 자기 문제는 그러니까 아니니까요. 내 네.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즐기는 거니까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그것도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죠. 그렇죠. 남의 아픔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즐긴다고 하는 건 사실은 좀 지나쳐 보이는데요. 예, 네. 그런 문화가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전에 상담 프로, TV 상담 프로에 있었는데 그때는 내담자들을 이렇게 그 커튼으로 가리거나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정상에 가깝죠. 네. 그렇게 해주는 거는 내담자 신원보호를 해주는 건데 그렇죠. 프라이버시도 지켜주고요. 네. 지금은 그냥 내담자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이건 상담의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TV 화면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더 제가 보면서 저건 아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애들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그 애들이 커서도 그 영상은 그냥 남아있다고요. 그렇죠. 그건 어른들로서 무책임한 일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 같은 경우도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권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관한 문제도 그냥 조심스럽게 비밀이 상담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문제로 TV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 애들은 그때 사람들이 저는 저 TV에 나왔었는데 저런 문제가 있었어라고 이제 낙인이 찍혀요. 네. 이건 안 없어져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죠? 그렇죠. 성인이 된 다음에도 저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선입견으로 그렇죠. 대하기 마련일 테니까. 어른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나왔지만 네.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진행되는 프로들이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상담 같은 거를 악용하는 경우도 꽤 있겠네요. 그러면요, 시민님.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상담가들이 갖는 저희가 이제 대학원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상담가가 내담자를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내담자한테 전문적인 용어를 막 하는 거예요. 네네. 그게 내담자를 위한 게 아닌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 그렇죠. 네네. 예,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자는 내담자 인생에서 일부일 뿐이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담자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해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오버네요, 그건. 네, 네. 너무 많이 오버했는데 오버하는 거는 자기 과시를 하려는 욕구가 뒤에 깔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 또 어떤 상담자들은 내담자를 그냥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상담자가 정신과 의사건 상담자들이건 간에 수도자같이 살아야 돼요. 그 내담자를 갖다가 돈벌이용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상담의 질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런 어떤 의미입니까? 상담 횟수에 따라서 돈이 매출이 늘어나니까 횟수를 늘린다든지 또는 뭐 자극적인 얘기를 해서 다음에도 또 찾아오게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인가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점쟁이들하고 비슷한 안 좋은 점쟁이. 네.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하면 안 좋을 거야. 안 좋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점쟁이한테 계속 매달리게 되죠. 네.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물어봐야 돼요. 상담가들이 그런 일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상담을 통해서 협박 비슷한 걸 하는 거죠. 정서적인 협박을 하는데 그런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했어도 그 사람은 이 사람한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상담자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 지배 욕구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거가 세지면 사이비 종교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상담가들도 그렇고 상담가나 그 종교인들도 그렇고 네. 사이비 교주냐 아니냐 하는 거는 이렇게 사이비 교단을 가졌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다 이것만은 아니고 네. 내가 나를 찾아오는 내담자나 내 본당에 오는 신자나 내 교회에 오는 신도들을 내 지배 욕구의 대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사입이에요. 아, 그 사람이 이를테면 좀 큰 종단에 속해 있더라도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사입이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네. 의해서 사입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사제복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복살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담의 근본 원리는 홀로 서기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혼자 걸어갈 수 있게. 근데 혼자 못 걷게 하고 나한테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거는 그 사람이 사이비 교주 같은 멘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신부님도 사이비가 될 수 있다. 잘못하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내담자들에 대해서 돈 욕심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 뭐 바로 변질되는 거죠. 아니,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는 10번 동안 무료로 한다며.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보라고. 그런 거를 경계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무료로 만들었고. 돈을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죠. 아니, 돈을 보면 사랑이 생겨요. 마음이 흔들리고. 아니요. 맞습니다. 어쨌건 뭐 저는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제 상담이라는 걸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냥 무료 상담소를 갖다 시작을 했는데 물론 상담가들은 무료로 상담하면 안 돼요. 상담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직업이고 또 먹고 사셔야죠. 생활비 차원도 있지만은 상담료를 내고 상담하는 거와 안 내고 상담하는 게 달라요. 아, 그렇습니까? 네. 돈을 내면은 좀 더 진솔한 얘기가 나오나요? 아, 딴소리를 안 한다. 돈을 안 내면은 푸념을 하고 본론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적더라도 상담료를 받는 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상담가가 내담자들에게 정말 내가 이 사람의 마음에 망가진 부분을 회복시켜주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내 생활비를 갖다 대주는 사람들이야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심리적인 노예로 만들기 시작하죠. 야, 근데 그게 차이가 이게 한 끗 차이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개인의 어떤 도덕성에게만 기댈 수 있는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 요새 무슨 고민이 있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슨 대사님 찾아다니고 이런 분들도 꽤 많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고민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담자와 병적인 상담자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 건강한 상담자들은 답을 안 주고 본인이 답을 찾게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답을 찾도록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조력자네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건데 병적인 상담자들은 자기가 답을 줘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상황이 왔을 때 그 답을 찾으려고 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적인 상담가들은 그 사람의 말을 공감해주고 들으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 예. 상당한 교세가 됐잖아요. 뭐 일간지도 내고 있고 뭐 이분들 움직임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언론의 광고도 크게 뭐 한 면짜리 광고도 뭐 10개 신문에 동시 내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런 그 신천지 같은 곳이 뭐 신천지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소위 파이를 키우고 돈을 모으고 인력을 모으고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이비적 속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1대1의 관계로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가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케어를 해줘서 네네. 이제 신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걸 착취를 하니까 이런 착취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이거는 기성교에서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톨릭도 중세 때 그 착취 구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자들한테 이렇게 뭐 지옥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내도록끔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신교 쪽에서 대형 교단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신천지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신천지냐 이런 문제보다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건강성 종교인들의 건강성에 의해서 그 교단이 사이비가 되기도 하고 아닌 그런 교회가 되기도 한다는 근데 거죠. 그 건강성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참 허망하잖아요. 겉으로는 건강하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자기네 동네에만 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할 텐데 이걸 식별하는 눈이랄까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제는 그게 이제 자존감의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종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음을 갖도록끔 해야 되거든요. 네. 질문을 하도록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것만이 종교는 아니다. 그거는 맹목적인 믿음은 가장 위험하죠. 그거는 제일 위험한 거예요. 네. 물론 믿어야 하는데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하다. 네. 그 은퇴하신 베네딕토 교황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앙인은 의심하면서 믿는 자와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가 있을 뿐이라고. 네. 그 의심이 기본이에요. 의심은 당연히 물음을 이렇게 낳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물음을 던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 계속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신앙의 단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근데 물음을 던지지 못하게 하고 질문을 불허하게 하고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거는 그거는 카톨릭의 껍질을 뒤집어 쓴 사이비예요. 사입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종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종교의 운용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썼던 방식이 히틀러 하나만 썼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단도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또 네. 하나는 묻지 않도록 묻지 못하게 하고 질문을 네. 봉쇄하고 이러면은 겉옷을 뭘 입고 있든 간에 그건 사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입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방법은 거기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건강한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생기가 있어요. 네. 이게 종살이하는 사람하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하고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다르죠. 네. 네. 어디 식당 가도 달라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노예가 된 그런 교인들이 있는 데는 무거워요,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본당도 똑같아요. 본당 신부들이 인사이동을 매번 하는데 어떤 본당 신부가 가면은 신자들이 막 생기가 돌아요. 근데 어떤 본당 신부가 가면은 딱 그 본당이 죽어가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본당 신부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하게 된 네, 거죠. 근데 그게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개신교도 그렇고 불교도 똑같고 결국 사람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게 정치 권력이건 종교 권력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밑에 사람들한테 침묵을 강요하죠.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들은 질문을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안에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네.
상담이건 종교건 뭐든 간에 다 사이비가 존재하는데 사이비의 핵심은 네, 스스로 서지 못하도록 자존감 갖고 서지 못하도록 한다. 질문을 봉쇄한다. 그렇죠. 이게 사이비를 식별하는 눈인데요. 수미 오늘 좋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